안녕하세요. 저는 착한 남자와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착한 남자와 산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 말처럼 정말 복일까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남자가 있죠. 바람 피우는 남자, 손찌검 하는 남자, 막말하는 남자, 알코올 의존증으로 손을 떠는 남자, 의처증이 있는 남자. 저도 압니다. 저 역시 이 채널의 구독자니까요. 하지만 착한 남자도 저는 그 반열의 어딘가의 끝에는 끼워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왜냐고요? 착한 남자와 살면 상대방은 죽일 년이 되거든요. 범죄자를 보면 화가 나고 예의 없는 사람을 보면 불편한 딱 그 정도의 성격입니다. 그냥 보통의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밝은 태양 아래 그림자가 진한 것처럼 남편 옆에서 저는 거의 악마가 되는 거죠. 좋게 말하면 순진무구, 나쁘게 말하면 상진인 제 남편과 만난 건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서였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좋은 사수였습니다. 하지만 입사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의 별명을 알게 되었죠. 바로 망호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호랑이인가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 뜻은 만인의 호구라는 뜻이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휴가 날짜를 결제받으려는데 한 선배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휴가? 지금 말일이라고 다들 휴가 써서 안 될지도 모르는데 날짜를 좀 조정하지. 그게 저희 언니 휴가랑 맞춰서 가는 거라서요. 그래? 아, 만화한테 부탁해봐. 진짜 다 들어준다니까. 산타가 따로 없어. 그래도 그건 좀... 사수라서 그래? 그래도 직장에서 서로들 편의는 봐줘야지. 이야기라도 해봐. 그리고 걔 아니면 바꿔줄 사람 아무도 없다. 다들 이기적이라서. 네, 일단 말은 해볼게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지만 그때 처음으로 저는 그 사람에게 부탁을 했고 정말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자긴 꼭 그 날에 맞춰가지 않아도 된다면서 해맑게 웃어주기까지 했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친구와 여행 계획을 짜놓고도 저 때문에 미룬 거였어요. 그걸 알게 됐을 때의 기분이란. 그래서 제가 밥도 사고 어디 나갈 때는 커피도 한 잔씩 사왔어요. 그러면서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고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제가 미쳤었어요.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몸이 부들부들 떨리지만 그땐 뭔가 콩깍지가 씌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결심했던 것도 한 사건이 있고 나서였죠. 그날은 심부름으로 커피숍에 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먹고 싶은 걸 잔뜩 적어서 둘이서 함께 회사 근처의 커피숍으로 갔네요. 그런데 거기서 직원이 한 아저씨와 실랑이를 하고 있더군요. 남자는 흙에 잔뜩 묻은 신발에 땀 냄새가 풀풀 나는 작업복을 입은 상태였어요. 거기에 팔 한쪽에는 물심까지 보이더군요. 두 사람의 언쟁 때문에 뒤에서 기다리다가 직원이 먼저 주문을 하라며 저희에게 신호를 줬죠. 그런데 그 아저씨가 저희에게 아주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어? 귀가 떨어질 것처럼 큰 목청이 쩌렁쩌렁 울리더군요. 저는 놀라서 길을 막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제 사수를 잡아 끌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문을 돕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제가 돕는다고요, 주문. 그래, 해봐 얼른. 내가 달달한 걸 먹고 싶어. 그리고 위에 하얀 게 올라간 게 있나? 달달한 하얀 거요? 아니면 안 달달한 거요? 달달한 하얀 거. 그리고 시원하게 5잔. 그리고 까만 거 하나. 까만 거는 안 달게? 그것도 시원하게 돼? 됩니다. 또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큰 걸로, 큰 컵, 양 많이. 네, 그렇게 도와드릴게요.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로 둘은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 남자는 기분이 좋은지 옷 속에 손을 넣고 배를 긁고 있었죠. 당연히 저는 그 모습이 좋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게 한숨 쉬면서 말했어요. 너무 몰상식해 보이지 않아요? 저렇게 큰 소리를 입으로 낼 필요가 있나? 그때 그 사람이 씩 웃으면서 제게 귓속말을 하더군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공사장 소음 때문에 그래요. 드릴 소리에 망치질하고 그러다 보면 귀가 가장 먼저 가거든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건설 노동자였어요. 그래서 잘 알아요. 보기에는 좀 그래도 절대 나쁜 의도로 누굴 겁주려는 게 아니니 안심해요. 저는 그 말에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라서 괜히 민망해졌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사람의 미소가 얼마나 따뜻해 보이던지 갑자기 그 이후로 그 사람이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만인의 호구가 아니라 그저 빛이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남들 대신 일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일에 집중하는 남자 최고라고 생각했고 선뜻 돈을 빌려주는 걸 보면서도 대인배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내가 미쳤지. 아마도 그때 저는 정말 미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진하는 황소처럼 이미 멈추기에는 늦어버린 상태였네요. 심지어 고백도 제가 했고 뽀뽀도 제가 했어요. 화려한 연애 따위는 해본 적도 없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너무 순진했기 때문이었죠.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에 제가 저돌적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청혼? 청혼 역시 제가 했어요. 그러니 그 누구도 원망할 순 없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악마가 되어 살아야 했네요. 남편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험난한 세상이었어요. 10년 만에 연락 와서 돈 빌려달라는 친구를 쳐내야 했고 내려갈 때 쓰레기 봉투를 들려주는 옆집 할머니와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시댁이었어요. 밖에서는 어느 정도 선을 그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남편의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은 그게 불가능했으니까요. 일단 시어머니는 남편과 도련님을 차별했습니다. 우리 똑똑한 아들, 어쩜 넌 날 그렇게 쏙 빼다 닮았니? 너희 형은 딱 아빠랑 한 세트인데 아유 그러니 보고 있음 속이 터지지. 엄마도 참. 그래도 형은 착하긴 하잖아. 착하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빚이나 생기지. 난 살아생전에 저놈이 성공은 할까 아니 사람 구실이나 제대로 할까 걱정이다. 그건 그래. 저번에도 사기랑 했다며? 아, 내 말이 그 말이야. 어디서 저런 나사 빠진 걸. 그 차별의 이유는 존재하긴 했어요. 시어머니 역시 너무 착한 아들을 감당하긴 힘들었을 테니까요. 더구나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편과 성격이 똑같았다니 본인이 그때 겪었던 것들이 계속 떠오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긴 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막말을 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건 속을 뒤집기에도 충분했죠. 무엇보다 그걸 듣는 남편의 표정이 해멜 같다는 게 가장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월급 중에 상당 부분을 어머니 용돈으로 드리고 있고 동생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 사주는 향이었음에도 집안에서 남편의 서열이 가장 낮았어요. 거기다 시댁에서 도련님이 키우고 있던 검은색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고양이한테도 앞발로 쳐맞는 걸 보면 고양이보다 아래일 겁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일종의 보호 본능이 생기기 마련이죠. 결혼을 결심한 것도 이 남자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그럴 때는 화를 내야지. 정색 몰라 정색? 정색? 표정 없이 딱 그렇게? 그래. 매번 어머님이 당신만 보면 정색하잖아. 당신도 똑같이 해.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그걸 왜 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잖아. 아닌데. 잘만 침 뱉던데 내가 봤는데. 제발 딱 한 번만 정색해봐. 어? 여보, 난 진짜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 진짜 이해가 안 돼. 남녀 차별? 그래. 시대가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해. 근데 둘 다 아들이고 둘 다 잘하는데 왜 유독 당신한테만 뭐라 그래? 구야, 내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그니까 그 닮은 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들이 아빠 닮지 그게 뭐. 그리고 어머님도 아버님이랑 좋아서 결혼했잖아. 근데 그걸로 왜 당신 아들한테 그러냐고.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해서. 그게 문제인 거야.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불만이면 제사상에 탄밥이라도 올리든가. 잡초 뽑으면서 욕이라도 시원하게 하면 그만이지. 왜 엄한 사람을 잡냐고. 그리고 들어보니까 생전에 아버님 일편단심이었다고 하던데 속을 썩인 것도 아니고 그냥 싫다는 게 말이 돼?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많이 힘들지. 내가 잘했어야 했는데. 이보다 어떻게 더 잘하니, 어? 어머니한테 반에 반만 했어도 난 당신 입양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됐고, 앞으로는 무시하거나 그러면 무조건 정색해. 알았어? 남편은 제 말에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웃을까 말까 한 어정쩡한 표정을 지어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나 도련님에게는 통하지 않았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남편이 정색이라고 지은 표정은 그냥 똥 마려운 강아지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결혼 2년차가 되었을 때 저는 화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 무렵 도련님이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리고 왔고요. 예비동서는 어디서 주워와도 지 같은 걸 데리고 왔다는 말이 꼭 어울리는 그런 여자였어요. 아주 싸가지가 없고 돈에 환장한 여자였죠. 저희 결혼하는데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고 싶어서요. 좀 도와주실 거죠? 이 사람 형님이시니까 이 사람한테 형이 그 정도는 해주실 거라고 들었어요. 네? 왜요? 싫으세요? 아, 조금 당황스럽네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와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때 웃고 있던 도련님이 끼어들었습니다. 형, 기억 안 나? 예전에 내가 결혼하면 뭐든 해준다고 했었잖아. 어? 그랬나? 그래도 아파트는 내가 해줄 여력이 되진 않으니까. 대출만 좀 받아줘. 모자란 건 우리가 알아서 할 거고 엄마도 지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형 노릇하려면 제대로 해줘야지. 안 그래? 마치 오래전에 맡겨놓은 것을 잘라낸 듯 당당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죠. 거기다가 시어머니 역시도 그 말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미 꺼낸 말을 돌리지 말라는 식으로 남편에게 강요했어요. 더욱 기가 막힌 건 우리가 결혼할 때 시댁에서의 지원은 1원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단 목록까지 만들어서 내밀었던 시어머니였어요. 하지만 예비동서에게는 그냥 몸만 와라 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날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그 상황에서도 내내 하는 남편 때문에 속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았죠. 이혼이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달랑거렸지만 제게 계속 미안하다는 남편에게 차마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땐 어머니 상황이 여의치 않았겠지. 지금은 조금 살만하셔서 돕는 거고. 그때나 이때나 일 안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가 상황이 다르다는 거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어. 분명 어머니도 마음 안 좋았을 거야. 당신도 알잖아. 밥 먹을 때도 항상 우리부터 챙기고 그러시는 거. 외식할 때 우리 부르는 거? 음식점 도착해서 우리 불러서 나오라고 하는 거 말하는 거야? 준비해서 출발하고 도착하면 매번 고기 2~3점 남아있는 그 상황? 그거 그냥 우리한테 계산하라는 거잖아. 진짜 당신 바보야. 여보, 왜 그렇게만 생각해? 누구라도 어떤 누구라도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자꾸 물어봐라. 당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그리고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냐고? 없겠지. 근데 덜 아픈 손가락은 있다. 그거 알아? 그럼 도련님은 새끼손가락이고 당신은 엄지야. 아니, 애초에 손가락이긴 해? 발가락 아니야, 엄지발가락. 물 없이 고구마랑 감자만 퍼먹는 기분. 남편과 살면서 내내 느꼈던 감정이었어요. 분명 결혼 전에는 고분고분 고운 말만 하던 저였는데 결혼 후에는 거칠어지고 직설적으로 바뀌었죠. 왜냐고요? 고분고분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결국 그 대출 저희가 받아줬습니다. 거기다가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남편이 오랜 기간 부어왔던 적금을 해지하기까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고맙다, 미안하다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시어머니 18번 멘트가 있었거든요. 너희 아버지가 죽으면서 준 땅이랑 집, 그거 너희 다 주마. 너도 불만 없지? 아, 당연하지. 그건 형 몫이잖아. 나는 이혼도 안 받아도 되거든. 그래. 그니까 재산 상속 미리 했다고 생각해라. 세상에 이렇게 욕심 없는 동생이 어딨니? 동생한테 잘해. 실제로 그 땅과 집은 존재했어요. 하지만 오지 중에 오지에 처박혀 있었죠. 오래전에 시아버지가 친구분에게 빌려준 돈 대신 받은 것들이라고 들었는데요. 평수가 꽤 되긴 했지만 돌밭이었기에 어디에 쓸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집 역시도 주소만 달려있는 폐가였고요. 시어머니도 팔리지 않아서 가지고 있는 거지 딱히 유산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에게만은 정말 대단한 곳인 듯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며 말하곤 했죠. 마치 투자 사기꾼처럼 말입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깜빡 속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 땅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저는 그 당시에 임신 4개월 차였어요. 최대한 안 좋은 걸 보지 않으려고 실행에 가길 거부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서 중재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급하게 시댁에서 가족회의를 하겠다며 모두 모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가게 된 실행에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피가 솟구치는 내용이었습니다. 똑같은 것들끼리 결혼을 해서 그런지 동서와 서방님은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당시 서방님은 꽤 괜찮은 회사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고 동서는 임신 초기였는데 자궁이 약해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사업? 하든가 말든가 저희와는 관계가 없겠죠. 그저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아주 당당하게 저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차피 형은 유산 상속 받을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돈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서방님, 그게 돈을 해달라는 거 아닌가요? 저희한테 대출 이자를 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형님, 저희 사업 대박나면 어련히 저희가 알아서 하지 않을까요? 어머님 집이랑 시골에 있는 그 집 땅 담보 잡아서 하는 거니까 위험하진 않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결국 그 돈 안 갚으면 우리가 떠안게 되고 무엇보다 물려주신다던 그 땅이랑 집을 담보로 잡는 건 아니지. 형님은 꼭 우리 사업이 망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겨우 5억이거든요. 겨우 5억. 솔직히 말할게 동서. 결혼할 때 아파트 매매한 거 그 대출금도 줄 거라고 약속했지? 그런데 한 번? 그 이후로는 전혀 아무것도 받지 못해서 나랑 남편이 갚고 있어. 그럼 차라리 그 집을 담보로 잡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사정이 있어요. 무슨 사정인데요? 사실은 이미 전세로 바꿨거든요. 상황은 그랬습니다. 저희를 불러놓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말하기 전에 이미 사업을 실패한 전적이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저희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그 집을 팔고 다른 곳에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었더군요. 그렇다는 건 결혼과 거의 동시에 사업을 벌였다는 말이 됩니다. 즉 제 남편은 동생의 사업 자금을 본인 대출로 내준 것과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당연히 화를 냈고 시어머니는 뒤로 넘어가려고 하셨죠. 너
결혼하면 부부는 닮는다더니 넌 왜 성질이 그 모양이야? 어머님 입맛에 못 맞추면 성질이 더러운 거고 원하는 거 다 해주면 착한 건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저희한테 담보 잡힌 땅이랑 집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누가 그런 제안을 해요? 그냥 차라리 빚을 떠넘기시죠. 너 정말 이럴 거야? 그래도 우린 다 가족인데. 가족들이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그럼 저희한테도 뭘 주세요. 매번 서방님 동서만 챙기지 마시고요. 여보, 됐어. 되긴 뭐가 돼. 나도 이제 못 참아. 더는 못해. 애초에 나도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원성 안 높여도 돼. 남편이 그렇게 나오자 시어머니 서방님까지 눈이 2배로 커졌습니다. 아, 지금 네 하나뿐인 동생을 위해 그 정도도 못하겠단 거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미 돈을 갖고 있는 것도 벅찬데. 이 사람 조만간 아이 낳아요. 저도 애 아빠고요. 무리한 부탁인 거 아시잖아요. 시골 땅이랑 집, 이 집도 준다니까. 어머니, 저도 애 아빠가 될 사람인데 그걸 맡을 순 없어요. 물론 아버지 땅, 아버지가 유일하게 남겨두신 유산이라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늘 자랑스러워하셨으니까. 그런데 저희 가족들 미래까지 담보로 잡을 순 없습니다. 죄송해요. 못 드는 걸로 할게요. 그때 식구들 표정이란 사이다를 한 병 가 때려 넣은 것 같이 통쾌했어요. 내심 불안한 건 여전히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행동에 칭찬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업에 사도 꺼내지 않아서 서서히 기억에서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정신없었기 때문이었죠. 그건 동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그 사건이 일단락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확히 5년 후 그 이야기가 가족회의에서 또 나왔고 이번에는 이미 저지른 기였어요. 시어머니는 울고 서방님은 남편의 앞에 무릎까지 꿇은 상태였네요. 형, 나 회사에서 잘렸어. 그래서 그랬어. 어쩔 수 없었다니까? 나도 애 아빠야. 이제 내년이면 내 유치원 보내는데 이대로는 한강물에 뛰어드는 방법뿐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은 곤란하지. 이건 아니잖아. 형, 나 좀 살려주라. 어? 엄마 집은 팔았고 내가 모시고 살 거야. 그리고 형 앞으로 시골집이랑 땅 명의도 이전할 거야. 어? 내가 진짜 금방 갚을게. 사업 진짜 대박 낼 거야. 남편도 그날에는 화를 내긴 했지만 계속 불편한 눈치였습니다. 바로 그 땅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라고 유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누가 상속을 받아도 상관은 없지만 경매로 넘어가는 건 싫었던 겁니다. 며칠을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저는 화도 내고 짜증도 내봤지만 결국 동의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알게 된 겁니다. 그 땅은 그 누구도 사지 않는 황무지라는 걸 말이죠. 집은 완전히 쓰레기집이었고 비옥하지 않은 돌밭은 잡초도 피할 정도더군요. 최악이었지만 최대한 긍정적으로 시어머니와 멀어졌다는 것에 집중했죠. 제가 긍정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마음을 다스려야만 착한 남편과 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예전에는 그 말도 기대는 해봤어요. 하지만 살다 보니 착하면 빚만 얻는다는 걸 알았죠. 무엇보다 서방님과 동서가 무려 5억을 투자해 시작한 사업이 초반부터 꽤 잘 됐다는 겁니다. 돈만 밝히고 이기적인 그 둘이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제 두 눈으로 생생하게 확인하게 된 거죠. 단기간이긴 해도 수익이 1,000만 원이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담보를 잡아 대출받은 걸 바로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았네요. 꼬박꼬박 돈을 갚고 있는 건 저와 남편이었죠. 그래서 하루는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 겨우 시작이잖아요. 수익이 생겼다고 바로 돈을 갚으면
나중에 대비는 어떻게 해요? 사업 안 해보셔서 모르는 모양이네. 동서, 사업을 해보든 해보지 않았든 빚이 있으면 빚을 갚는 게 당연하지.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은 하면서 빚은 왜 안 갚아? 어쨌든 지금은 사정이 그래요. 불가능하다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1년이야, 1년. 이 정도면 많이 기다렸지. 좀 더요, 좀 더. 좀 더. 정확히 한 달 뒤에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한 제안을 받았어요. 바로 담보 걸린 그 땅과 집을 서방님 명의로 돌리자고 하셨거든요. 갑자기요? 혹시 사신다는 분이라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으면 빚이니까 어쨌든 동생한테 그걸 주면. 그런데 저희 주기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동생이 가지고 있어도 팔겠다고 할 텐데. 그거 평생 가지고 있으면 뭘 할 건데. 팔리면 팔아야지. 그 가격 그대로면 저는 평생 팔 생각 없어요. 네 동생 목도 있어. 너 그거 몰라? 하지만 이전부터 제가 온전히 가져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땅은 아버지가 늘 죽은 네 아빠가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받은 담보야. 그게 전부라고. 무슨 대대로 내려오는 땅도 아니고 고작 그걸. 그래도 아버진 그 땅 좋아하셨어요. 평생 능력 없이 공사판이나 전전하고 살다가 땅 문서라는 걸 처음 받아보니 좋아서 그랬겠지. 아무 의미도 쓸모도 없는 땅일 뿐이야. 그 빚을 너 말고 동생이 지겠다는데. 그냥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갚을게요. 괜찮아요. 저는 그런 남편에 기회되고 그냥 줘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그렇게 나올 걸 예상 못했는지 한참 망설이다가 실토를 하더군요. 그 땅에 고속도로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문에 자신들이 준 땅을 빚에 떠안는다는 식으로 거짓으로 받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를 알자 남편은 몹시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우리한테 주고, 오, 그거 너 주마. 그래 형, 그럼 되잖아. 내가 빚 떠안고 빌린 돈 전부 형 줄게, 어? 원래대로라면 날 모셔야 할 건 너희야, 너희. 그런데 작은애 부부가 날 모시고 살잖니? 그러니 좀 더 많은 재산을 주는 건 당연하다. 아니니? 그럼 제가 가지고 있다가 나눠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돈으로 형제 사이 갈라지는 꼴은 못 본다. 딱 절반?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나도 있잖니. 답답한 네 아빠랑 살아온 내 목. 무엇보다 그 땅이랑 집 받아도 얼마 못 받을 거고. 그러니까 5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남편은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땐 정말 진심으로 화가 난 것처럼 보였네요. 아무리 마누 소리를 듣는 남편이라고 해도 자신을 속이고 도로 땅을 가져가려고 했다는 시도 자체가 불쾌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싸움은 얼마 못 가 승자가 정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식사도 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까지 해버렸거든요. 누가 봐도 그게 핑계처럼 보였는데 남편에게는 그 방법이 잘 통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5억과 그 땅을 바꾸게 된 거였죠. 덕분에 동서와 서방님은 입이 귀까지 찢어졌어요. 심지어 잘 나가던 사업까지 정리해 모든 돈을 현금화시켰고 주변의 땅까지 야금야금 사들이고 있더군요. 그들의 의기양양한 표정을 보고 있으면 속이 꼬였죠. 근데 당신은 왜 화를 안 내? 평소대로라면 손을 본다고 또 뭐라고 해야 하잖아. 그치, 화냈겠지. 화는 나지. 그런데 딱히 그냥 그래 난. 차라리 이걸로 깔끔하게 정리된 기분도 들고. 됐어. 5억이면 큰돈이고 더 받아서 뭐해. 죽을 때 싸들고 갈 것도 아니고. 경기도 외박에 아파트 매매 가능할까? 청약이나 한번 넣어봐? 그러자. 청약 말고도 경매도 알아보고 하지 뭐.
고마워, 여보. 아유, 부부는 진짜 닮아가나. 이젠 웬만한 일로는 화도 안 나. 미안해들. 그래도 앞으로는 마음 더 단단히 먹을게. 순두부에서 부침두부 정도로만 되면 좋겠다. 그 단단함이. 근데 저는 남편과는 좀 달랐습니다. 솔직히 배가 미친 듯이 아팠거든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게 당연한다. 저희 땅이었던 물건이 어느 정도로 오르는지 확인하고 싶은 건 어쩔 수 없는 본능이었죠. 그래서 슬쩍 그 먼 곳까지 찾아가서 시내에 딱 한 곳 있는 부동산을 방문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개발 뭐요? 아, 그래서 요즘에 땅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나 보구만. 그게 무슨... 진짜 여기 고속도로가 생겨요? 생긴대요. 여긴 생길 수가 없는데. 생길 수가 없다뇨? 여기랑 연결된 요 산에 천연기념물, 그 야생화인가? 그런 거 군락지라서 길이 들어서려면 여길 뚫어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안 됩니다.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럼 왜 이 땅에 그런 소문이 나요? 난 모르지. 사기꾼 아닐까? 요즘 자꾸 낯선 외지인들이 들락거리긴 하던데 사기꾼들이 보통 부동산 업자한테 이게 소문이 나면 안 된다고 시시하라고 입단속 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는 땅값이나 대충 묻고 몇 평씩 사고 그러면서도 말은 안 해주니 몰랐지. 아유,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서면 내가 모를 리가 있나. 사기? 처음에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얼마나 조급해졌는지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바로 동서에게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제가 그 땅 이야기를 꺼내자 5억 받고 떨어졌으면 됐지. 왜 질척거리세요, 형님? 하며 저를 무시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대로 전화를 끊었고 남편에게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의 반응도 똑같았지만 서방님은 아예 남편의 말을 무시했어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시어머니는 저희의 진심을 매도하셨죠. 혹시 배 아파서 그래? 참, 이래서 돈으로 형제 사이가 갈라지는 거지. 애 잘 되는 꼴이 그리도 배가 아프디. 형이란 놈이 양보하고 배려하도록 내가 평생을 가르쳤는데 그만 좀 해라. 이제 못 물러. 이런다고 너한테 조금이라도 떨어질 걸 기대하면 안 된단 말이야. 5억 받았으면 더는 군말은 하지 말아야지. 평생 나한테 해준 거 없는 그런 상친인 네 아빠가 하나라도 남기고 왔으니 내가 더는 뒷말은 안 하마. 아버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대체? 당신의 친이 아버지 그럼 뭐라고 하니? 유전이라는 게 참 무섭다. 네 아들도 너랑 아주 똑같디? 아우 지겨워. 남편과 시어머니가 한참 언성을 높일 때 곁에 있던 동서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전 재산이 걸려 있었기에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전화가 울리더군요. 동서, 서방님 전화 얼른 받아.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동서는 빠르게 전화를 받았고 서방님은 얼마나 급했던지 그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를 넘어 저희 귀에도 들려왔어요. 사기를 당했다고 우린 망했다는 말이었죠. 시어머니는 뒤로 넘어갔고 동서는 소리를 꽤 지르면서 서방님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시댁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 입에서는 상상도 못할 소리가 나왔어요. 5억을 다시 돌려주고 망할 집이랑 땅을 가져와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의 순간 정신이 나갈 것처럼 아득해졌지만 남편의 반응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남편은 쓰러져 있었던 시어머니를 부축하려고 잡고 있던 손을 툭 놓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전부터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던 정색을 하더군요. 저요. 이제까지 사랑받고 자란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한 번도 제게 관심도 사랑도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래도 제가 버텼던 건 아버지가 늘 어머닌 널 사랑한다 표현을 못할 뿐이라 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원래 말 안 하면 몰라요. 표현하고 또 해줘도 모르는 게 사람인데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어머님. 얘가 지금 뭐라는 거니? 너 미쳤어? 낳았다고 자식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닌, 아버지 때문에 제가 싫다고 했지만 저는 아버지 아니었으면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세요? 너 어디서 엄마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모든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면서 자라요. 제가 그렇게 자랐고요. 근데 저는 제 아들까지 저처럼 자라게 하기 싫어요. 적어도 제 아들 이야기는 하지 마셨어야죠. 선 넘으셨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절을 하고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남편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착한 사람이 돌아서면 무섭다더니 정말로 뒤로 돌아보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는 그간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한 방에 내려갔습니다. 욕설 하나 없고 너무나 정중한 말이었지만 그 무게감의 차이는 달랐어요. 정중한 한 방이라고 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복수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둘도 없는 좋은 아들을 잃었고 서방님은 세상에서 가장 착한 형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시간이 흐른 지금은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에 몇 번이나 저희 집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지만 청약에 당첨되면서 완공을 기다리는 동안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제가 그 일로 깨닫게 된 건 딱 3가지였습니다. 착한 사람과 사는 건 힘들다. 착한 사람이 돌아서면 무섭다. 그리고 착한 사람과 살면 행복하다. 실제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여전히 만인의 호구이고 늘 웃으면서 사람을 대하는 게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남편은 저와 제 아이를 1순위에 두고 있거든요. 제 아이와 늘 시간을 보내주고 집안일도 늘 더 많이 하려는 남자를 미워할 수 없죠. 오히려 고마움에 제가 더 잘하려고 노력하니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정확하겠네요. 만약 시어머니도 저처럼 생각하셨다면 조금은 결혼 생활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고 단점이 존재하는 건 당연한 건데 자기에게만 맞추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려면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장점에 초점을 주길 바랍니다. 특히나 이미 가진 것을 손바닥에 두고 가지지 못한 걸 집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주먹에 가려져서 가진 것도 보이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 모두 욕심 좀 덜어놓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자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쌀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